완전한 암흑 속 아무것도 없다. 심장 박동 소리가 아주 천천히 들려오기 시작한다. 규칙적으로 하나, 둘, 셋. 4초 뒤 박동이 멈춘다. 완전한 정적. 밤 11시. 오래된 35평 아파트 거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다. 소파 위에 쿠션 하나가 비틀어져 있고 커피 테이블에 반쯤 식은 보리차 컵이 놓여 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린다. 빛도 어둠도 아닌 곳. 새벽 안개 같은 회색빛. 소리가 없다. 그리고 그 공간 가운데 이태우가 서 있다. 나는 이태우입니다. 올해 58. 건설회사에 30년 넘게 다녔고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태우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본다. 손이 약간 투명하다. 그는 손을 천천히 쥐었다 폈다 해본다. 느낌은 있는데 실체가 없다. 마치 꿈속에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죽음이 이렇게 허망한 건지 몰랐습니다. 어제 저녁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생각이었어요. 58년의 삶이 끝나는 순간의 마지막 생각이 너무 소소하지 않습니까? 중음의 공간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태우가 투명한 모습으로 서 있다. 그 과거는 태우가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가슴을 뒤고 쓰러지는 모습이었다. 쿵. 49일입니다. 죽고 나서도 49일 동안은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49일이냐고요?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그 시간 안에 있습니다. 아직 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아직 하지 못한 말들이 있어서,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난 12시 30분. 회사 구내식당. 형광등 불빛. 식판을 들고 줄을 서는 직원들. 태우가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다. TV에서 뉴스가 나온다. 어깨가 굳어 있다. 한쪽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다가 그냥 젓가락을 든다. 그날도 나는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기분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날. 58년을 살면서 그런 날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날들. 사실 인생의 대부분이 그런 날들로 채워지는데 나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한 날만 기억에 남는 줄 알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 그 평범한 날들이 전부였습니다. 그 날들 하나하나가 다 삶이었는데 태우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다가 멈춘다. 휴대폰 화면이 켜진다. 부재중 전화 2통. 은주. 태우가 화면을 잠깐 보다가 뒤집어 놓는다. 그리고 계속 밥을 먹는다. 은주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2번이나. 그런데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밥 먹는 중이었고 어차피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되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날 아내가 나에게 건넨 마지막 신호였는데 나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오후 2시 사무실. 태우가 서류를 검토하다가 잠깐 창밖을 본다. 흐린 하늘. 비가 올 것 같다. 고개를 돌리며 다시 서류를 본다. 그날 오후에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산을 안 가져왔다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날 창밖을 바라보며 든 생각의 전부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이었는데 나는 그냥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오후 6시. 퇴근길. 회사 주차장.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태우가 차에 타서 시동을 건다. 내비게이션이 켜진다. 집으로 가는 경로가 익숙하게 뜬다.
30년 가까이 다닌 길이다. 태우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한번 본다. 피곤한 눈, 늘어진 눈 밑. 그냥 시선을 돌려 차를 뺀다. 백미러로 내 얼굴을 봤습니다. 늙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늙었는지도 모르게 늙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나는 아직 속으로는 30대인 것 같은데 거울 속 사람은 58이었습니다. 그날 그 얼굴이 마지막으로 본 내 얼굴이 됐습니다. 저녁 7시 아파트 현관. 태우가 들어선다. 부엌에서 냄비 끓는 소리가 들린다. 은주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김치찌개 냄새. 태우가 구두를 벗으며 가방을 내려놓는다. 은주가 주방에서 고개를 살짝 내밀어 태우를 본다. 밥 됐어요. 씻고 와요. 응. 태우가 화장실로 들어간다. 은주가 다시 냄비를 젓는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말은 딱 두 마디. 됐어요. 응. 그게 전부다. 결혼한 지 26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할 말이 많았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눴고 주말엔 어디 갈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보니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는 두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티격태격 싸운 것도 아니고 크게 다툰 것도 오래됐는데 그냥 조용해진 겁니다. 그 조용함이 편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포기였습니다. 서로에 대한 식탁?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 TV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나온다. 웃음소리가 흘러나온다. 태우가 밥을 먹다가 은주를 한번 본다. 은주는 TV를 보고 있다. 무표정하다. 태우가 다시 밥을 먹는다. 잠깐 뭔가 말할 것 같다. 그런데 그냥 김치를 집는다. 그날 밥을 먹으면서 은주에게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라든가 요즘 어때 라든가 그냥 그런 말이라도 하려 했는데 김치를 집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게 어색해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26년을 같이 살면서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애초에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은주가 TV를 보며 무심코 말했다. 저 연예인 요즘 많이 나오네. 응. 침묵이 흐르고 숟가락 소리가 들린다. TV 웃음소리.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식사였다. 저녁 식사 후 은주가 설거지를 한다. 태우가 소파로 가서 TV 채널을 돌린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세계에 있다. 은주는 부엌에서, 태우는 거실 소파에서. 30분쯤 지나 은주가 안방으로 들어간다. 은주가 안방으로 들어가며 별 감정 없는 톤으로 말했다. 불 끄고 자요. 태우의 시선은 계속 TV만 보고 있다. 응. 안방 문이 닫히자 태우가 리모컨을 내려놓는다. 거실은 조용하고 빗소리만 들린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불 끄고 자요. 응. 부부의 마지막 대화가 그거였습니다. 살면서 그 말을 수천 번은 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하게 와닿지 않는 말.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됐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뭔가 다른 말을 했을 겁니다. 그냥 잘 자라도. 딱 그 두 마디라도. 밤 10시. 거실에서 태우가 소파에 기댄 채 TV를 본다.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채널을 몇 번 돌리다가 그냥 둔다. 창밖엔 빗소리가 계속된다. 태우가 오른손으로 목을 주무른다. 어깨가 뻐근하다. 쿠션을 당겨 머리에 댄다.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어깨가 뻐근한 건 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50 넘으면 어깨 하나씩 망가진다고 했는데 나도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냥 잠이 들면 낫겠지 했습니다. 밤 11시 10분. 태우가 반쯤 졸다가 눈을 뜬다.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다.
태우가 손을 가슴에 얹는다. 처음엔 체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냥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그런데 묵직함이 점점 커진다. 압박감이다. 뭔가가 가슴 안을 짓누르는 것 같은. 이상했습니다. 체했을 때와 달랐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뭔가가 눌리는 느낌. 왼쪽 어깨로 뻗는 통증. 그리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그냥 소화 문제가 아니구나. 밤 11시 20분. 태우가 소파에서 일어나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소파 팔걸이를 잡는데 손이 떨린다. 커피 테이블 위에 있던 핸드폰에 손을 뻗는다. 손가락 끝이 닿을 듯 닿지 않는다.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태우가 힘겹게 아내를 불렀다. 은주야. 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입이 열리지만 목소리가 따라오지 않는다. 태우가 소파 아래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앉는다. 등이 소파에 기댄 채 바닥에 앉은 자세. 고개가 소파 쪽으로 기울어진다. 천장을 향하고 있는 눈. 이상하게도 그 순간 무서움보다 먼저 든 감정이 억울함이었습니다. 무서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아직 못한 말이 너무 많다는 것. 아직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 도연이한테, 미연이한테, 은주한테.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는 그 억울함이 먼저였습니다. 태우의 시야에서 천장의 형광등이 점점 흐려진다. 빗소리와 TV 소리가 멀어지고 심장 박동 소리만 남는다. 그리고 그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가 느려지더니 멈춘다. 정적? 빛도 어둠도 아닌 곳. 새벽 안개처럼 흐린 공간. 아무런 소리가 없다. 그리고 태우가 거기 서 있다. 태우가 두 손을 내려다본다. 손이 반투명하다. 자신의 손을 통해 반대쪽 공간이 비쳐 보인다. 태우가 손을 쥐어본다. 감각은 있지만 실체가 없다. 몸이 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몸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58년 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이 몸이라는 짐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느낌. 처음엔 그게 해방인지 공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목도 안 뻐근하고 어깨도 안 무거웠습니다. 58년 동안 항상 어딘가 아팠던 몸이 아무것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랐습니다. 태우가 발을 내디뎌 본다. 바닥이 없는데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는 이 공간이 뭔지 아직 모른다. 꿈이라고 생각한다. 꿈이겠지라고. 처음엔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나 보다 했습니다. 이상한 꿈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꿈은 이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손을 보면 흐릿한데 이건 너무 또렷했습니다. 이 공간의 냄새도 느껴졌습니다. 아무런 냄새가 없는 냄새. 완전히 중립적인 공기. 그게 이상했습니다. 태우의 시야가 서서히 아래로 열린다. 거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소파 옆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몸이 보인다. 등이 소파에 기댄 채 앉아 있는 자세. 한쪽 팔이 어색하게 꺾여 있다. 머리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고 눈이 반쯤 감겨 있다. 핸드폰이 가까이 떨어져 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다. 저게 나야? 감정이 없다. 슬프지도 무섭지도 않다. 그냥 낯설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은, 나인데 내가 아닌 것 같은 이상한 거리감. 그 순간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자세가 불편하겠다였습니다. 죽어서 쓰러진 내 몸이 불편한 자세로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팔이 저 자세면 아플 텐데 얼마나 우스운 생각입니까? 죽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면 그때 제가 아직 죽었다는 걸 제대로 모른 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태우가 자신의 몸 쪽으로 내려가려 하지만 갈 수가 없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안방 문이 열린다. 은주가 화장실을 가다가 거실을 지나치다 멈춘다. 은주가 소파 옆에 쓰러진 태우를 본다. 1초, 2초, 그러다 달려간다. 여보, 여보. 은주가 태우 옆에 무릎을 꿇는다. 어깨를 흔들며 이름을 부른다. 볼을 두드리고 손을 잡아도 아무 반응이 없다. 은주의 손이 떨린다. 빗소리, TV 소리. 119에 전화를 거는 은주의 목소리가 떨린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제 남편이요.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은주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흔들리는 목소리로.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려가려 했습니다. 나 여기 있다고, 괜찮다고, 그 말을 하려고. 그런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도 은주의 어깨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고. 아무것도 닿지 않는다. 주문 공간. 갑자기 태우 주변이 좁아지기 시작한다. 터널처럼 어두워진다. 바람 소리. 아니, 바람 같은 소리. 뭔가가 지나가는 소리. 터널이었습니다. 어두운 터널. 그런데 이상한 터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냄새가 났습니다. 태우가 터널 속을 이동한다.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떠내려가는 것 같다. 그 안에서 냄새들이 찾아온다. 보이지 않는데 느껴지는 것들. 어머니가 새벽에 끓이던 된장국 냄새가 왔습니다. 가스 불 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까지 같이. 아이들이 어릴 때 목욕시키고 나서 맡던 그 아이 머리 냄새가 왔습니다. 각 감긴 아이 머리에서 나는 그 냄새, 딱 그거. 은주 손에 늘 발라있던 핸드크림 향기가 왔습니다. 캐모마일 향이었는데 은주가 매일 발랐던 거라 그 향기가 은주 같았습니다. 터널 속에서 나는 냄새로 내 삶을 만났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코로, 피부로. 그 냄새들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었습니다. 잊고 있던 것들이 냄새로 돌아왔습니다. 저 멀리 빛이 보인다. 희고 따뜻하고 무한히 넓어 보이는 빛. 태우가 그 빛을 향해 손을 내민다. 빛이 잠시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멈춘다. 태우의 발이 붙은 것처럼 빛이 보였습니다. 무섭도록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온몸이 그쪽으로 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지 못했습니다. 뭔가에 묶인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빛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기억도, 이름도, 내가 사랑했고 아팠던 모든 것들도, 은주의 얼굴도, 도연이, 미연이 목소리도. 나는 아직 갈 수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아니, 솔직히는 사라지는 게 겁이 났습니다. 3일째 날 오후 장례식장. 태우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다. 58년을 살면서 가장 잘 나왔다 싶었던 사진. 국화꽃, 검은 옷, 향연기, 조용한 울음소리. 은주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 앞에 앉아 있다. 눈이 퉁퉁 부어 있다. 사흘 동안 얼마나 운 건지 눈꺼풀이 부어서 잘 떠지지도 않을 것 같다. 도연이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미연은 손수건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태우는 자신의 영정사진 옆에 서 있다. 아무도 태우를 볼 수 없다. 태우가 그저 바라볼 뿐이다. 제 장례식입니다. 내가 살면서 수십 번은 남의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막상 내 장례식을 보니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국화꽃, 검은 옷, 곡소리,
사람들이 내 영정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데 나는 괜찮습니다라는 말도 못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못합니다. 그냥 옆에 서서 보는 게 전부입니다. 조문객이 한 명 한 명 들어온다. 회사 동료, 오래된 친구들, 친척들. 한 명씩 고개를 숙인다. 태우의 오랜 친구 정우가 은주 앞에 선다. 은주 씨, 태우가 이렇게 갑자기 가서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태우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의리 있고 성실하고. 은주가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다. 좋은 사람?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능숙했던 사람이었을까요? 밖에서는 의리 있고 성실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집에서는 어땠는지 이 장례식장에서 그 질문이 처음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례 3일째 밤, 자정이 가까워지니 조문객이 다 빠지고 빈소가 조용해졌다. 은주가 혼자 영정 앞에 앉아 있다. 도연과 미연은 잠깐 쉬러 갔다. 은주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말없이 태우의 사진을 본다. 한참을 그렇게 있는다. 향 연기가 조용히 피어오른다. 촛불이 흔들리고 빈소 안의 공기가 고요하다. 그러다 은주의 입술이 달싹인다. 아주 낮고 조용하게, 마치 혼잣말처럼. 왜 이렇게 가버렸어요? 한마디도 없이. 눈물이 흐르지만 은주는 닦지 않았다. 그냥 흐르게 둔다. 흐르는 눈물을 닦을 힘도 없는 것처럼. 많이 힘들었어요, 나도. 당신은 몰랐겠지만. 태우가 은주 바로 옆자리에 앉으려 한다. 그 자리는 원래 조문객들이 앉는 의자다. 태우가 그 의자에 앉는다. 은주 바로 옆에. 그런데 아무런 감지가 없다. 은주는 혼자 앉아 있다. 태우가 손을 뻗는다. 은주의 손 위에 얹으려 하지만 닿지 않는다. 그 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닿고 싶었습니다. 은주 손을 한 번만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닿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에서 나는 더 이상 은주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은주야, 나 여기 있어. 들려? 나 아직 여기 있어. 은주가 반응하지 않는다. 촛불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은주가 고개를 든다. 잠깐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뭔가를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사진을 향한다. 은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흐른다. 그때였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걸 받아들인 건 은주 눈에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 나는 이 세계에 더 이상 속하지 않는다는 것, 그 사실이 벽돌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몸도 없는데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 이런 게 죽음이구나. 발인 전날 밤, 도연과 미연이 교대로 자리를 지키다 두 사람이 함께 앉게 됐다. 빈소가 고요하다. 두 남매가 한동안 말없이 영정사진을 본다. 도연이 커피 자판기에서 뽑아온 종이컵을 들고 있다. 미연은 손수건을 손에 쥔 채 오빠 아빠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야? 도연이 잠깐 생각하다가 답을 했다. 추석 때. 한 달 됐나? 밥만 먹고 왔잖아. 나는 2달 전이다. 전화도 잘 안 했어. 도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그냥 갑자기 가시면 어떡해. 아직 하고 싶은 말 있었는데. 무슨 말? 몰라. 그냥. 도연이 눈을 감는다. 고개를 살짝 숙인다. 도연이가 아직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해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태우가 두 아이 사이에 앉는다. 도연 옆에, 미연 옆에 손을 뻗어 두 아이의 어깨에 얹으려 한다. 닿지 않는다. 도연아, 미연아, 아버지 여기 있다. 여기 있는데 아무것도 닿지 않는다. 그래도 태우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 세 사람이 함께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49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인이 끝난 날 저녁, 처음으로 혼자 돌아온 아파트, 아무도 없는 집, 은주가 현관문 앞에 섰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기까지 잠깐 멈춘다. 문 앞에서 알맞쯤 그냥 서 있었다. 그러다 문을 연다. 발인 이후 은주가 처음으로 혼자 집에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깐 멈추는 모습을. 문을 열기가 싫은 거였겠죠. 문을 열면 아무도 없는 공간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은주가 집 안으로 들어선다. 불을 켜지 않는다. 어둠 속에 서 있는다.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그 짧은 복도에 그냥 서 있는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 있다. 은주가 불을 안 켜더라고요. 어두운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살면서 은주가 어두운 곳에 혼자 있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 켰습니다. 왜 그랬는지 나는 알 것 같았습니다. 불을 켜면 아무도 없다는 게 더 분명해지니까요. 어두운 게 나은 거였겠죠. 은주가 천천히 거실로 걷다가 소파 앞에 선다. 태우가 늘 앉던 오른쪽 끄트머리 자리. 거기 태우가 늘 끼고 앉던 쿠션이 하나 있다. 은주가 그 쿠션을 집어들더니 가슴에 꼭 앉는다. 그리고 태우가 늘 앉던 자리에 앉는다. 그 자리가 얼마나 편한지 확인하듯이 앉아서 그냥 있는다. 창밖의 불빛이 은주 얼굴 위에 내려앉아 있다. 내가 앉던 자리에 은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살면서 은주가 내 자리에 앉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늘 은주는 반대쪽에 앉았습니다. 나는 오른쪽, 은주는 왼쪽. 그런 게 어느 순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쿠션을 안고 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은주가 침대에 누워 있다. 불이 꺼져 있지만 눈은 열려 있다. 방이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26년 동안 옆에서 나던 소리들이 없다. 태우의 코 고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 새벽에 물 마시러 일어나는 소리. 그 소리들이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성가셨는지, 잠 좀 자자 싶었는지. 그런데 지금 그 소리들이 없다는 게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은주가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옆이 비어 있어서 26년 동안 옆에서 코 골던 사람이 없으니까요. 살아있을 때는 그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없어서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있을 때는 몰랐다가 없어지면 그제서야. 은주가 옆을 돌아본다. 태우가 자던 쪽 침대. 베개가 그대로 있다. 은주가 그 베개를 당겨 가슴에 안는다. 그리고 그 베개에 얼굴을 묻는다. 한참 그렇게 있는다. 소리 없이 어깨가 흔들린다. 내가 쓰던 베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직 내 냄새가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남아있다고 느끼는 건지. 어느 쪽이든 은주는 그 베개를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들릴까봐 소리도 못 내고 혼자 그렇게. 새벽 2시쯤 은주가 부엌에 나와 물을 마신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는다. 다시 거실에 나와 앉는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밖에 불빛으로만 앉아 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는다. 전화할 때도 없다. 이 시간에 깨어 있어도 된다고 할 사람이 없다. 그냥 혼자 앉아 있는다. 은주가 조용하게 혼잣말을 한다.
전화 한 통이라도 할 걸. 그 말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를 혼잣말이다. 태우한테 하는 건지, 자신한테 하는 건지, 전화 한 통이라도 할 걸.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전화 한 통 하면 됐는데, 그냥 별일 없지, 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됐는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아니, 어려웠던 게 아니라 안 했던 겁니다. 그냥 안 했던 겁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며칠 후 미연이 반찬을 가져왔다. 두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아 있다. 미연이 은주의 얼굴을 살핀다. 엄마,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얼굴이 많이 상했어. 응, 잘 먹고 있어. 걱정 마. 혼자 있으면 밥 잘 안 먹게 되잖아. 해먹기도 귀찮고. 은주가 미연이 가져온 반찬을 그릇에 담는다. 나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두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는다. 미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엄마, 아빠 많이 보고 싶어요? 은주가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잠깐 창밖을 본다. 응. 엄마가 아빠한테 표현을 잘 안 해서 저는 솔직히 두 분 사이가 어떤지 잘 몰랐어요. 많이 외로우셨던 거 아닌가 해서. 은주가 잠시 미연을 바라본다. 그러다 입을 연다. 말을 안 했다고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야.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몰랐던 거지. 오래같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다정한 말 꺼내는 게 어색해져. 처음엔 자연스럽게 했던 말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뭔가 거창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냥 매일 밥 차리고 옷 챙겨주고 감기 기운 있으면 약 사다 놓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이었어. 아빠가 알았을까, 그걸. 은주가 잠깐 멈춘다. 은주의 목소리가 작고 낮게 들린다. 몰랐겠지. 당연하게 생각했겠지. 나도 당연하게 해줬으니까. 태우가 그 말을 듣는다. 부엌 쪽 벽 근처에 서 있는 채로. 은주 말이 맞습니다. 나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밥이 차려져 있는 게,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늘 있는 게, 감기 걸리면 약이 놓여 있는 게, 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마음이 쌓인 건지를 살아있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미연을 보며 조용하게 말한다. 아버지 반찬 뭘 좋아하는지, 뭘 못 먹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 짠 거 좋아하는 거, 국물 없으면 밥 못 먹는 거, 고수 싫어하는 거. 26년 동안 그걸 챙겼는데, 이제 그걸 챙길 사람이 없어졌어. 은주의 눈이 빨개진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다문다. 그래도 눈물이 흐른다.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이 먼저 가버리면 어떡해. 나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바쁘거나 피곤하거나 그냥 듣는 게 귀찮았습니다. 은주도 그걸 알았겠죠. 그래서 말을 안 했겠죠. 나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느꼈겠죠. 그게 다 내가 만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은주가 욕실에 들어간다. 문을 잠근다. 샤워기를 트니 물소리가 욕실 가득 찬다. 은주가 그 물소리 속에서 욕조 가장자리에 걸터 앉는다. 옷을 다 입은 채로. 그리고 운다. 소리를 내서 운다. 아이들한테 들릴까봐, 들을 사람이 있을까봐 샤워를 틀어놓고 운다. 은주가 욕실에서 우는 줄은 몰랐습니다. 살아있을 때 항상 꿋꿋해 보였습니다. 우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욕실에서 혼자 울었던 거였습니다. 들릴까봐 샤워를 틀어놓고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그랬는지 내가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태우가 욕실 문 앞에 서 있다.
벽도 뚫고 다닐 수 있지만 이 문은 열지 않는다. 그냥 문 앞에 서 있는다. 은주야, 미안해. 물소리만 들린다. 은주의 어깨가 흔들린다. 태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 앞에 오래 서 있는다. 일주일이 지났다. 은주가 마트에서 장을 본다. 카트에 물건을 담다가 멈춘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참기름 한 병. 태우가 좋아하던 것. 은주가 그 참기름을 카트에 넣으려다가 다시 선반에 올려놓는다. 멍하니 선반을 본다. 작은 것들이 더 힘들더라고요. 장례식이나 발인 같은 큰 순간보다 마트에서 참기름을 집었다가 놓을 때, 두 사람 분량으로 밥을 짓다가 반 공기를 다시 넣을 때, 남자 속옷 세제를 찾다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걸 알 때, 그런 순간들이 일상에 박혀 있었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는 것들. 은주가 마트를 돌다가 TV 앞에 선다. 전시된 TV에서 노래 프로그램이 나온다. 태우가 좋아하던 7080 가수가 나온다. 은주가 그 화면 앞에 한참 서 있는다. 은주가 혼잣말을 한다. 아주 작은 소리로. 저거 당신 좋아했잖아. 눈물이 나오려 한다. 은주가 카트를 끌고 빠르게 지나친다. 그런 순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습니다. 은주한테 내가 다 봤습니다. 은주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여러 군데서 나를 떠올리는지. 살아있을 때 나는 은주가 나를 그리워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녁 8시쯤 도연이 퇴근 후 원룸에서 혼자 밥을 먹는다. TV를 켜놓지만 보지 않는다. 밥을 먹다가 핸드폰을 보다가 반찬은 편의점에서 사온 것들이다. 어머니가 반찬을 넣어줬지만 먹지 않고 냉장고에 쌓아두고 있다. 30살 혼자 사는 직장인의 저녁이다. 도연이를 보면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모른 척 지냈습니다. 아버지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죠. 모른 척.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아지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더 어색해집니다. 더 굳어집니다. 도연이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한다. 물을 틀어놓고 그릇을 닦다가 잠깐 멈춘다. 태우가 도연의 원룸에 들어온다. 벽을 통과해서 작은 원룸 안을 둘러본다. 도연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도연이 사는 곳이 이렇게 좁은 줄 몰랐습니다. 원룸에 산다는 건 알았지만 한 번도 직접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이사할 때도 안 갔습니다. 바빠서요. 은주가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은주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고 나는 다른 일 하는 사람이라고. 도연이 초등학교 5학년 때가 떠오른다. 어린 도연이 밥을 먹으면서 태우를 흘깃본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태우는 신문을 보고 있다. 도연이 한 번 더 태우를 본다. 그리고 말을 꺼낸다. 아버지, 오늘 달리기 대회에서 반에서 1등 했어요. 태우가 신문을 보다가 시선을 들지 않고 대답한다. 응, 잘했다. 그게 전부다. 도연이가 태우를 기다린다. 더 물어봐 주기를. 몇 명이 나왔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기분이 어떤지. 그런데 태우는 다시 신문을 본다. 도연이 고개를 숙인다. 밥을 먹는다. 그런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도연이가 나한테 말을 걸어올 때 내가 제대로 받아준 적이, 아이는 그냥 잘했다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좀 더 들어줬으면 했던 겁니다. 1등을 어떻게 했는지, 오늘 달리기 하면서 어땠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을 수도 있는데 신문이 더 편했습니다. 도연이 중학교 2학년 때 태우와 단둘이 차를 타고 가는 중이다. 차 안에 두 사람.
침묵이 흐른다. 도연이 창밖을 본다. 태우는 운전을 한다. 라디오가 낮게 나온다. 도연이 몇 번 태우를 본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다. 입을 뗐다가 다시 닫는다. 그러다 말한다. 아버지. 응? 도연이 잠깐 망설인다. 태우가 운전의 시선을 고정한 채 기다린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 안에 다시 침묵이 흐른다. 그때 도연이가 하려던 말이 뭐였는지 나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다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그래서 말해봐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도연이 20살 되던 해 저녁 식사 중이다. 도연이 밥을 먹다가 말을 꺼낸다. 말하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른다. 아버지, 저 음악하고 싶어요. 잠깐의 침묵. 태우의 표정이 굳는다. 안 된다. 왜요? 먹고 살 수 있는 걸 해야지. 음악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저는 잘할 수 있어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해. 막상 해보면 달라.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도연이 더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 앞에서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조용히 밥그릇을 내려놓는다. 그때 나는 도연이를 걱정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악으로 생계를 꾸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현실을 알려주는 게 아버지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걱정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내 뜻대로 되길 바랐던 겁니다. 도연이가 내 기준에 맞게 살아줬으면 하는 마음. 그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통제였습니다. 도연의 다음 행동에 옛 생각에서 깨어난다. 도연이 서랍을 열고 낡은 악보책을 꺼낸다. 20살 때 쓰던 것. 겉표지가 낡아 있다. 도연이 그걸 한 장씩 넘겨본다. 악보 여백에 낙서들이 있다. 자기가 쓴 가사들. 오래된 글씨체로. 도연의 혼잣말이 태우에게 들린다. 아직도 버리질 못했네. 도연이 악보책을 덮으려다가 다시 편다. 거기 적힌 가사들을 읽는다. 10년 전 자신의 글씨. 10년 전 자신이 느꼈던 것들. 10년이 지났는데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 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안 된다고 꺾었던 그 꿈이. 도연이는 그걸 서랍 안에 넣어두고 살았습니다. 꺼내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어머니 집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 도연이 신발을 신는다. 은주가 배웅하러 나온다. 도연이 신발을 신다가 멈춘다. 엄마. 응? 도연이 잠깐 아래를 본다. 그러다 말한다. 아버지가 나한테 잘했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은주가 말을 못한다. 도연이 말을 이어간다. 제가 아버지한테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손 내밀어 준 적이 없으니까. 제가 다가가려 해도 아버지가 항상 바쁘거나 피곤하거나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포기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흔들린다. 근데 막상 가고 나니까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남은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속상해요. 도연이 현관문을 열고 나간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른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눈물이 나오는지 손으로 눈가를 누른다. 태우가 도연 뒤에 서 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는다. 도연아, 아버지가 좋아했다.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좋아했어. 내가 1등 했다고 말했던 날 신문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뿌듯했는지, 내가 회사에 취직했다고 전화했던 날 끊고 나서 혼자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 말들을 너한테 안 했어. 안 한 게 잘못이었다. 그게 제일 잘못이었어. 원룸으로 돌아온 도연이 잠든다. 꿈을 꾼다. 도연이 초등학생이다. 태우가 젊다. 두 사람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 현실에서 한 번도 없었던 장면이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연못을 보고 있다. 오리가 있다. 도연아? 응. 태우가 연못을 보면서 말한다. 도연을 보지 않고, 하지만 목소리가 부드럽다. 너 기타 잘 치더라. 도연이 태우를 올려다본다. 태우의 시선은 연못을 향해 있다. 아버지가 그때 틀렸어. 하고 싶은 거 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도연이 태우의 얼굴을 보며 잠시 침묵이 흐른다. 잘했다, 도연아. 그 말을 살아있을 때 했어야 했는데. 도연이 태우를 바라본다. 말을 못한다. 꿈이 흐려진다. 흐려지면서 태우가 사라진다. 그러다 도연이 잠에서 깬다. 새벽 4시. 눈가가 촉촉하다. 도연이 천장을 바라보다가 일어나 앉는다. 한동안 그냥 앉아 있는다. 그러다 서랍을 열어 악보책을 꺼낸다. 핸드폰을 든다. 아버지 꿈을 꿨다. 도연이 핸드폰으로 검색한다. 화면에 직장인 기타 레슨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도연이 한참 화면을 보다가 스크롤을 내린다. 학원 목록이 나온다. 도연이 한 곳을 클릭한다. 태우가 그 모습을 본다. 오래 본다. 그리고 처음으로 표정이 풀린다. 직접 갈 수 없었습니다. 손을 잡아줄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지 못한 말을 꿈이라는 방법으로밖에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닿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도연이 스스로 결정한 거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도연이가 꺼내지 못한 것들을 꺼내기 시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태우와 가장 친했던 딸, 미연이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의 주말 아침, 어린 미연이 거실에서 태우를 기다리고 있다. 태우가 방에서 나온다. 미연이 달려온다. 아빠, 공원 가자. 어제 약속했잖아. 그래, 가자. 신발 신어. 미연이 신발을 신으면서 조잘거린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이야기, 어제 본 만화 이야기. 태우가 미연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듣는다. 미연이 아버지 손을 잡고 종종 걸음으로 걷는다. 미연이는 어릴 때 나를 제일 많이 따랐습니다. 도연이보다도 더. 주말이면 항상 내 옆에 붙어 있었고 어딜 가든 따라오려 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아이가 귀찮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조잘거리는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 다 기억도 못했는데 그냥 그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미연이 초등학교 5학년 때쯤 태우가 늦게 퇴근해서 들어온다. 미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 태우가 들어오자마자 달려온다. 아빠,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오, 진짜? 잘했네. 태우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미연의 머리를 쓸어준다. 미연이 활짝 웃는다. 그 웃음이 기억납니다. 아버지한테 잘했다는 말 한마디 들으려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이. 그 웃음이 환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언제부터 보지 못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연이 중학교 2학년 때쯤 저녁 식사 자리. 미연이 밥을 먹다가 말을 꺼낸다. 아빠, 나 연기학원 다니고 싶어. 태우가 찌개를 뜨다가 시선을 든다. 연기, 왜? 배우 되고 싶어서. 드라마 보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 공부나 해. 배우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미연이 얼굴이 굳는다. 해보지도 않고 아무나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넌 중이야, 열심히 공부할 때야. 현실을 봐야지. 미연의 얼굴이 더 굳는다. 그 환하게 웃던 얼굴이 딱딱해진다.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그날 이후 미연이가 달라졌습니다. 나한테 말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조잘거리지 않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친구 이야기도, 고민도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해봤자 잘린다는 걸 배운 거였겠죠. 내가 가르친 겁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걸. 고등학생이 된 미연이 집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미연이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가 거실에 태우가 있는 걸 보고 눈을 피한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태우 역시 느낌없이 시선을 TV로 돌린다. 어릴 때 그렇게 나를 따르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봤다가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나올까봐 그게 더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편했습니다. 현재의 미연이 퇴근 후 카페에 혼자 앉아 있다. 핸드폰을 보다가 연락처를 연다. 아버지 연락처가 보인다. 전화를 걸 것처럼 손가락이 간다. 그러다 멈춘다. 더 이상 전화를 받을 수 없는 번호라는 걸 알면서도 손이 거기로 갔다. 미연이 혼잣말로 입술만 움직인다. 아빠 생일에 전화라도 한번 할걸. 미연이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는다. 한참 동안 창밖을 본다. 미연이 아버지 생일에 전화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먼저 전화가 오지 않으니까 나도 안 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그게 미연이가 아버지를 싫어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겁니다. 나도 미연이도 그걸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미연이 엄마 집에 들렀다. 은주와 미연이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신다. 엄마, 나 아빠한테 말하기 어려웠어. 어릴 때부터 뭘 말해도 자르는 것 같아서. 은주가 커피잔을 내려놓는다. 아버지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야. 표현이 서툰 거지. 나쁜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야. 알아. 근데 그때는 몰랐어. 어릴 때는 그냥 아빠가 내 이야기를 듣기 싫은 거라고 생각했어. 은주가 미연을 본다. 그 사람이 표현을 못한 거지. 좋아하지 않은 게 아니야. 네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딸 낳았다고 회사 사람들한테 전화를 다 돌렸어. 밥을 샀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연이 그 말을 듣는다. 그건 몰랐어. 네가 학교에서 상 타왔을 때 아버지가 그 상장을 가방에 넣고 다녔어. 자랑한다고. 미연의 눈이 빨개진다. 은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가방의 상장을. 그건 맞습니다. 미연이가 초등학교 때 받은 독서왕 상장. 그걸 가방에 넣고 다닌 건 맞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냥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말을 미연이한테 직접 했어야 했는데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연이 남자친구와 다툰 뒤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 많이 울었는지 눈이 빨갛다. 미연이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이 보인다. 그때 미연에게 묘한 느낌이 온다. 따뜻한 느낌 같은, 어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이 공원을 걷던 기억 같은. 미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아빠였으면 뭐라고 했을까? 미연이 그 말을 하고 나서 잠깐 멈춘다. 뭔가 결정하는 것처럼. 그러다 핸드폰을 들어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낸다. 화면에 문자가 보인다. 기다릴 수 있어. 거리가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전한 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다는 느낌. 포기하지 마라. 그 마음. 그게 닿았는지 모릅니다. 아이 스스로 결정한 거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미연이가 웃으면 됩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웃음으로. 태우 부모님 집은 마당이 있는 낡은 단독주택이다. 거실 한켠에 태우 사진이 작게 놓여 있다. 어머니가 사진 앞에 앉아 있다. 향이 피워져 있다. 아버지는 마당에 나가 있다. 방으로 잘 들어오지 않는다. 부모님 댁에 왔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만 갔습니다. 뭔가를 핑계로 자주 안 갔습니다. 바빴습니다. 항상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어서 왔습니다. 어머니가 사진을 보다가 혼잣말을 한다. 태우야, 네가 이렇게 먼저 갈 줄 몰랐다. 어미보다 먼저 가면 어떡해. 자식이 먼저 가는 게 어디 있냐. 어머니의 손이 떨린다. 무릎 위에 얹은 손이.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남한테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냐고.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먼저 가야 하는 거잖아. 태우가 어머니 옆에 앉는다. 어머니,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듣지 못한다. 마당에는 아버지가 화분들을 정리하고 있다. 아들 장례식 이후에도 매일 이걸 한다. 손이 떨리지만 계속한다. 흙을 정리하고 잡초를 뽑고 물을 준다. 태우가 아버지 옆에 선다. 아버지의 울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 장례식에서도 눈물 한 방울 없이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게 아버지 방식이라는 걸.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가족을 지키는 방식. 아버지가 화분을 정리하다가 잠깐 멈춘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다. 어깨가 딱 한 번, 아주 잠깐 흔들린다. 그리고는 다시 화분을 정리한다. 아버지도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마당에서 화분 앞에서 그렇게. 초등학생인 태우가 학교에서 상장을 들고 집으로 뛰어온다. 마당으로 뛰어들어오더니 큰 소리로 말한다. 아버지, 1등 했어요. 반에서 1등. 아버지가 마당에서 뭔가 하다가 돌아본다. 상장을 받아든다. 한참 본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어린 태우의 머리를 한번 쓸어준다. 그게 전부다. 그런데 어린 태우는 그 손길 하나로 환하게 웃는다. 아버지가 말을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 손이 전부였으니까요. 그 손 하나가 얼마나 컸는지. 그런데 나는 도연이한테 그 손조차 내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운 것도 아버지한테 받은 것도 도연이한테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대물림이 됐으면 좋겠는데 정작 좋은 건 대물림이 안 됐습니다. 중학생이 된 태우가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한다. 어머니가 야식을 가져온다. 작은 쟁반에 과일과 식혜를 담아온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책상 옆에 놓는다. 태우가 고개를 든다. 좀 쉬어가면서 해. 눈 나빠지면 안 되니까. 네. 어머니가 나간다. 태우가 과일을 먹으며 공부를 계속한다. 이 장면 자체가 평범하다. 그런데 어머니의 뒷모습이 오래 남는다. 어머니는 항상 소리 없이 옆에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공부할 때 야식을 가져왔고 시험이 있는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렸습니다. 그걸 어릴 때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와서야 그 등 뒤가 얼마나 컸는지 압니다. 태우가 중음의 공간에 홀로 앉아 있다. 오래 침묵한다. 이제 가장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나는 3년간 외도를 했습니다. 상대는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처음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했다고. 은주와 대화가 없고 집에서 내 자리가 없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 이유들을 댔습니다. 그런데 나는 압니다. 그게 다 변명이라는 것을. 집에서 혼자인 느낌은
내가 먼저 벽을 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주가 나를 외롭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은주를 멀리 두고 그게 외로웠던 겁니다. 그 외로움을 엉뚱한 데서 채운 겁니다. 그건 잘못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가 되지 않습니다. 은주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그 사실이 다행이기도 하고 더 죄스럽기도 합니다. 모른 채로 나를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 나는 그 사실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에게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태우가 고개를 오래 숙인다. 빛이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 시간 동안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좋은 남편이었느냐? 아니요. 너는 좋은 아버지였느냐? 많이 부족했습니다. 너는 좋은 아들이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좋은 사람이었느냐? 태우가 잠깐 답하기를 멈춘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다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하는 방법을, 먼저 다가가는 방법을, 그것을 제대로 배우기 전에 배우는 과정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후회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 오래 있다 보니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후회한다는 건 그래도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몰랐다면 후회도 없었을 겁니다. 늦었지만 아는 것과 영원히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49일째 날 아침. 빛이 눈에 띄게 가까워졌다. 태우가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찾아간다. 은주는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한다. 혼자이지만 밥을 정성스럽게 한다. 냄비에 물이 끓는다. 은주가 밥이 되는 동안 거실에 사진을 본다. 태우랑 은주랑 도연이, 미연이가 모두 있는 사진. 오래 본다. 그러다 한숨을 한 번 쉰다. 깊은 숨. 그리고 다시 냄비를 확인한다.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한다. 은주는 살아낼 겁니다. 매일 아침 밥상을 차리는 것으로 하루씩. 도연이 회사 화장실에서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고 있다. 화면에 기타 강의 영상이 재생 중이다. 도연이 혼자 손가락 위치를 따라한다.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혼자. 그러다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에 얼른 이어폰을 뺀다. 그러나 얼굴에 살짝 웃음이 남아있다. 도연이는 조금씩 능력을 꺼내기 시작할 겁니다. 미연은 남자친구와 카페에 앉아 있다.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다. 미연이 웃는다. 그 웃음이 진짜다. 어릴 때 아버지한테 100점 맞았다고 달려가던 그 웃음과 비슷한. 미연이는 행복할 겁니다. 스스로 만들어낼 겁니다. 한번 한다면 하는 애거든요. 부모님 댁 마당에는 아버지가 화분을 정리하고 있다. 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와 옆에 앉는다. 말은 없다. 그냥 옆에 앉아 있다. 아버지가 화분을 정리하는 동안 어머니가 햇볕을 쬐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침묵이 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부모님은 그렇게 또 살아가실 겁니다. 티격태격하면서도 옆에 있으면서. 그게 두 분의 방식이었으니까요. 49일 마지막, 그날 밤 은주가 잠든다. 꿈속에서 은주는 젊다. 태우도 젊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오래된 골목에 서 있다. 저녁빛이 내려앉는 골목.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다. 미안해. 마지막에 한마디도 못하고 가서. 은주가 태우를 본다. 그래도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 태우가 은주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린다. 매일 밥 차려준 거 당연하게 먹었어. 그러면 안 됐는데. 그 밥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몰랐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26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은주가 오래 태우를 본다.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러다 입을 연다. 나도.
딱 두 마디. 그 두 마디 안에 26년이 담겨 있다. 꿈이 흐려진다. 은주가 잠에서 깬다. 새벽 4시. 눈물이 나 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다른 눈물. 은주가 창가로 걷는다. 창문을 조금 연다. 새벽 공기가 들어온다. 아직 어둡지만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오고 있다. 은주가 낮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꿈이었지만 들었어요. 잘 가요. 태우 씨. 중음 공간. 빛이 이제 아주 가깝다. 49일째 날. 빛이 처음보다 훨씬 밝다. 태우 주변을 이미 조금씩 감싸기 시작했다. 태우가 빛을 향해 선다. 빛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사라진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기억도, 이름도, 은주 얼굴도, 도연이 목소리도, 미연이 웃음도 다 사라질 것 같아서. 태우가 빛을 바라본다. 눈을 찡그리지 않는다. 그냥 바라본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그 빛 속에서 평온이 느껴집니다. 다툼이 없는 자리, 억울함이 없는 자리, 후회가 없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 후회가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자리, 모든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인 자리. 49일 동안 나는 남겨진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돌아봤습니다.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표현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려고는 했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려고는 했습니다. 그것만은 사실입니다. 태우가 빛을 향해 한 발씩 걷기 시작한다. 빛이 그를 천천히 감싼다. 은주야, 도연아, 미연아. 태우가 빛 속에서 잠깐 멈춘다. 아버지, 어머니. 또 잠깐 멈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살아요. 나는 괜찮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태우가 빛 속으로 완전히 걸어 들어간다. 화면이 천천히 하얗게 밝아진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하얀 빛만 남는다. 그리고 그곳은 고요했다. 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